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웅장한 대저택. 안개가 짙게 깔린 이른 아침. 거실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온다. 그곳은 최태원 회장의 서재다. 75세의 최태원 회장이 창가에 서서 서서히 거치는 안개를 바라본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당당하고 위엄이 느껴지지만 어깨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책상으로 향한다. 넓은 책상 위에는 겹겹이 쌓인 서류들이 질서 정연하게 놓여 있다. 그 옆에는 작은 은색 액자 하나가 놓여 있다. 태원은 책상 앞에 앉으며 액자를 집어든다. 액자 속에는 까만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5살 배기 소녀의 사진이 있다. 태원은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그의 강인한 얼굴에 잠시 부드러운 기색이 번진다. 지원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그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을 살짝 쓰다듬는다. 이것이 그의 매일 아침 의식이다. 액자를 원래 자리에 놓으며 그의 표정은 다시 냉정하게 굳어진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실루엣이 점점 뚜렷해진다. 최태원은 책상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한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서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엿보인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방 안에 흐르는 엄숙한 침묵은 그가 오랫동안 혼자였음을 말해주는 듯하다. 그때 서재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린다. 태원은 시선을 액자에서 돌린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50대의 비서실장 김도진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들어선다. 손에는 일정표가 들려 있다. 회장님, 오늘 일정표와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김도진은 공손하게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태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내용을 훑어본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택에서 일하실 새 가정부분이 오셨습니다. 태원은 서류에서 시선을 들어 김도진을 바라본다. 그의 눈빛에 살짝 지친 기색이 스친다. 회장님께서 4개월마다 가정부를 바꾸시는 기록이 이번에는 깨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분은 추천서가 정말 뛰어납니다. 특히 까다로운 분들 밑에서도 오래 일한 경력이 있으세요. 태원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낸다. 도진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 손짓한다. 문으로 38세의 윤지원이 들어선다. 단정한 차림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편안하면서도 전문적인 인상을 준다.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모시게 된 윤지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태원은 지원을 잠시 바라본다. 무심한 표정이지만 눈에 잠시 관심이 스쳐 지나간다. 그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인다. 지원 씨,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과 싫어하시는 음식 목록, 그리고 집안 관리에 관한 특별 지시 사항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김도진이 지원에게 부드럽게 말한다. 지원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인다. 아침은 7시 정각에 차려주세요. 소금은 최소한으로 넣고 고수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태원이 담담하게 말한다. 지원은 다시 한번 공손하게 고개를 숙인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태원이 다시 서리로 시선을 돌리며 말한다. 지원과 김도진은 조용히 방을 나간다. 문이 닫히고 태원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는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작은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한다. 오래전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이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멈춘다. 그의 표정에 순간적으로 놀라움이 스친다. 오랫동안 입에 올리지 않았던 그 노래가 왜 하필 지금 떠올랐는지 의아해하는 눈치다.
저택의 주방에서 지원은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면서도 정확하다. 최태원의 식사는 단순해 보이지만 준비 과정은 복잡하다. 그릇들은 정확히 같은 간격으로 놓여야 하고 음식은 시계 방향으로 특정한 순서에 따라 배치된다.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지원이 식당에 들어서자 최태원은 시계를 확인한다. 정확히 7시이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음식을 살펴본다. 모든 것이 그가 지시한 대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밥은 180도에서 정확히 15분간 뜸을 들였나요? 네, 회장님. 그리고 국물 온도는 75도로 맞췄습니다. 태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식사를 시작한다. 그날 오후 최태원의 옷장 앞에서 지원은 그의 옷을 정리하고 있다. 셔츠는 색상별로 분류되고 넥타이는 패턴과 소재에 따라 세심하게 배열된다. 양복은 착용한 날짜를 기록해두고 최소 일주일 간격으로 순환시키고 셔츠의 단추는 항상 잠가둬야 합니다.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사항을 하나하나 메모한다. 이전 가정부들이 견디지 못했던 세세한 요구사항들을 그녀는 묵묵히 따른다. 밤 11시 최태원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다. 지원은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따뜻한 차를 내려놓는다. 회장님, 취침 전 차 가져왔습니다. 카모마일입니다. 최태원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그는 차를 요청한 적이 없다. 매일 밤 이맘때쯤 차를 드신다는 기록을 보고 준비해드렸습니다. 태원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차를 받아든다. 그의 눈에 미세한 감사의 표정이 스친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3주가 지났다. 아침 식사 시간, 태원은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다. 태원은 신문에서 고개를 들고 지원을 바라본다. 그의 표정에는 미세한 놀라움이 엿보인다. 아직 버티고 있군요. 지원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네, 회장님. 함께 일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태원은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리지만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진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 새로운 가정부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 어느 날 오후 지원은 테라스에 있는 작은 정원을 가꾸고 있다. 태원은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본다. 그녀가 물을 따르는 방식, 식물을 다루는 손길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낀다. 갑자기 지원이 가시돋친 장미에 손을 찔린다. 그녀가 왼손을 흔들며 아픔을 표현한다. 태원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간다. 괜찮은가? 네, 괜찮습니다. 작은 긁힘뿐이에요. 지원이 웃으며 대답한다. 태원은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살펴본다. 그때 그는 지원의 왼손 약지가 다른 손가락들과 달리 구부러져 있고 손가락 끝이 없는 것을 발견한다. 뼈가 없는 듯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진 형태다. 이 손가락은 태원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린다. 지원은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싼다. 어릴 때 사고로 다쳤어요.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태원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진다.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오른다. 33년 전 그의 5살 난 딸 지원이 연못가에서 놀다가 사고로 왼손 약지를 심하게 다쳤던 일. 수술 후에도 손가락 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특이한 모양으로 남았던 그 상처. 회장님, 괜찮으세요? 지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태원은 생각에서 깨어난다. 괜찮아. 그냥 옛 생각이 났을 뿐이야. 태원은 빠르게 돌아서서 저택 안으로 들어간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혼란스러움이 묻어난다. 서재에서 태원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펼친다.
그는 33년 전 딸의 사진을 찾아본다. 사진 속 어린 지원은 왼손 약지에 작은 붕대를 감고 있다. 수술 직후의 모습이다. 이럴 수가 가능할까? 그는 중얼거리듯 말한다.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며 현재의 윤지원과 옛 사진 속 딸의 모습을 비교한다. 나이 차이가 크지만 눈매와 미소의 형태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다음 날 아침 태원은 김도진을 불러 조용히 지시한다. 윤지원 씨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주게. 특히 과거, 가족관계, 어린 시절 사고에 대한 정보를 찾아봐. 도진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 단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비밀리에 진행해 주게. 저녁 식사 시간, 태원은 평소보다 지원을 유심히 관찰한다. 그녀가 손을 사용하는 방식, 음식을 먹는 순서, 습관적인 몸짓, 모든 것이 태원의 딸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지원 씨는 어디서 자랐나요? 태원이 갑자기 질문한다. 지원은 잠시 놀란 듯 하다가 대답한다. 서울 근교의 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희망의 집이라는 곳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태원의 호흡이 순간 멈춘 듯하다. 희망의 집은 그의 딸이 실종된 날 그 지역 근처에 있던 보육원이다. 가족에 대한 기억은 있나요? 지원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진다. 거의 없습니다. 5살 때 사고로 기억을 많이 잃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보육원에 데려다 준 것 같은데 그 이전의 기억은 희미합니다. 태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식사를 계속한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한다.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았다. 손가락의 상처, 나이, 보육원. 그는 감히 희망을 품을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 다음 날 태원은 저택의 다른 층에 있는 창고를 찾는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방이다. 그는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낸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음악 상자가 있다. 딸의 5번째 생일 선물이었다. 그는 상자를 열어본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온다. 그 순간 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33년 동안 열지 못했던 추억의 상자다. 저택의 정원에서 지원은 꽃을 가꾸고 있다. 태원이 음악 상자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간다. 지원 씨, 이 멜로디를 들어본 적 있나요? 지원은 고개를 들어 음악 상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변한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어떤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다. 이 노래 어디서 들어봤어요? 정말 익숙한데.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리기 시작한다. 태원의 눈이 커진다. 그 흥얼거림은 정확히 딸이 즐겨 부르던 방식 그대로다. 이 노래의 이름이 뭐예요? 지원의 자장가야. 내가 내 딸을 위해 작곡한 노래야. 지원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태원을 바라본다. 회장님의 따님 이름이 지원인가요? 그래. 최지원이었어. 지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녀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 조각들이 스치기 시작한다. 그때 갑작스러운 방해가 찾아온다. 최준혁이 정원으로 들어선다. 삼촌, 이렇게 계셨군요. 중요한 회의 서류에 사인을 받으러 왔습니다. 준혁은 태원과 지원 사이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원을 바라본다. 나중에 사무실로 가져오게. 태원이 냉정하게 말한다. 하지만 삼촌, 이 계약은 오늘 중으로. 나중에 보자고 했네. 태원은 단호하게 말하고 지원에게 눈짓한다. 지원 씨, 나중에 서재로 와주게. 할 이야기가 있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준혁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떠난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하다. 저녁 태원의 서재. 김도진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온다. 회장님, 윤지원 씨에 관한 조사 결과입니다. 도진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민다. 윤지원 씨는 33년 전 희망의 집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당시 보육원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한강공원 벤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태원은 깊은 한숨을 내쉰다. 입원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머리 부상으로 기억상실 상태였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왼손 약지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태원의 손이 떨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발견 당시 지원 씨가 가지고 있던 물건입니다. 도진은 작은 사진을 내민다. 오래된 인형의 사진이다. 이 인형은 하루라는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다고 합니다. 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하루는 그의 딸이 가장 아끼던 인형의 이름이었다. 도진 씨, DNA 검사를 준비해 주게. 도진은 놀란 표정을 짓지만 이미 그 가능성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회장님. 도진은 바닥에 떨어진 지원의 머리카락을 주워 검사를 진행했다. 한편 최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원의 비서 중 한 명을 만나고 있다. 삼촌이 그 가정부와 자주 이야기한다고? 네, 부회장님. 최근 들어 두 분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다. 특히 삼촌께서 오래된 가족 사진첩을 보여주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그 여자에 대해 더 알아봐. 뭔가 의심스러워. 다음 날 아침 윤지원은 자신의 방에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거울을 바라보고 있다. 어제 들었던 음악 상자의 멜로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최태원 회장의 저택이 처음부터 낯설지 않게 느껴졌던 이유를 생각한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 찾아온다. 그녀의 머릿속에 파편화된 기억들이 스치기 시작한다. 넓은 정원에서 뛰어노는 모습,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리고 연못가에서 미끄러지는 순간.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린다. 지원 씨, 회장님께서 지금 서재로 와달라고 하십니다. 지원은 깊은 숨을 내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마지막으로 바라본다.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서재에 들어서자 태원과 김도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앉게, 지원 씨. 태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럽다. 지원은 조용히 그 앞에 앉는다. 내가 묻고 싶은 게 있네. 태원은 천천히 말을 잇는다. 혹시 꿈에서라도 큰 저택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나? 연못이 있는 정원과 항상 자장가를 불러주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 말일세. 지원의 눈이 커진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어떻게 하셨어요? 최근에 계속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꿈인지 기억인지 구분이 안 돼요. 태원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천천히 열어 그 내용물을 내민다. 이건 DNA 검사 결과야. 너는 내 딸이다. 지원은 숨을 크게 들이쉰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33년 전 내 딸 최지원은 정원의 연못가에서 놀다가 미끄러져 물에 빠졌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고 나흘 후 병원에서 사라졌어. 태원의 목소리가 떨린다. 수십 년간 찾았지만 아무런 단서가 없었어. 경찰은 병원 직원이 아이를 데려갔다는 추측을 했지만 증거가 없었지. 지원의 손이 떨리며 DNA 검사 결과를 바라본다. 그럼 제가 최지원이라는 건가요? 그래, 내가 내 딸이다. 내 왼손 약지의 장애, 그 특이한 모양은 연못가의 돌에 부딪혀 다친 거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었지.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마치 댐이 무너지듯 기억의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 쏟아지기 시작한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녀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온다. 그 말은 아직 어색하지만 동시에 가장 자연스러운 말처럼 느껴진다. 태원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지원을 품에 안는다. 33년의 기다림, 33년의 그리움이 이 한순간에 모두 녹아내린다. 지원아, 내 딸. 드디어 찾았구나. 지원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울음을 터뜨린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뿌리를 찾은 안도감의 울음이다. 제가 정말 집에 돌아온 건가요? 그래, 이제 진짜 집에 돌아온 거야. 다시는 너를 잃지 않을게. 한편 최준혁은 태원의 서재 밖에서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다. 그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만약 지원이 정말 최태원의 딸이라면 그간 그가 꿈꿔왔던 태원그룹 상속의 꿈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는 급히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법률 고문을 부른다. 최지원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가 태원그룹의 상속자가 되는 건가? 법률 고문은 고개를 끄덕인다. 회장님이 그동안 따님을 법적으로 사망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지원 씨는 여전히 법적인 상속자입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다. 그럼 그 여자가 정말 최지원이라면 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건가? 그는 주먹을 꽉 쥔다. 삼촌은 지금까지 지원을 법적으로 사망 처리하지 않았어. 그녀가 정말 최지원이라면 모든 상속권은. 법률 고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네, 부회장님. 회장님의 딸이 살아있다면 그녀가 주요 상속자가 됩니다. 태원그룹의 지분 구조상 회장님의 직계 자녀에게 우선권이 있으니까요. 준혁은 책상을 세게 내리친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다.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정말 그녀가 최지원인지 아니면 교묘하게 꾸며낸 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 최준혁의 사무실에서 그는 초조하게 걸어다니고 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그 여자가 진짜 최지원이라는 증거가 뭐지? DNA. 그냥 우연히 비슷한 걸 수도 있어. 아니면 이 모든 게 계획된 사기일 수도 있어.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한다. 태원그룹의 지분 구조와 상속 계획이 적힌 문서들이다. 33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나타났다? 너무 완벽해. 뭔가 수상해. 준혁은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박 실장,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중요한 일이야. 한편 태원의 서재에서는 아버지와 딸의 재회가 이어지고 있다. 태원은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 지원에게 보여준다. 이건 내 어머니야. 내가 실종된 지 5년 후 너무 큰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태원의 목소리가 흔들린다. 지원은 사진 속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며 희미한 기억을 떠올린다. 냄새가 기억나요. 엄마의 향기. 그리고 웃음소리. 태원은 놀란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본다. 기억이 돌아오는 거니? 조금씩이요. 단편적인 장면들이 떠올라요. 정원에서 뛰어놀던 기억, 연못가에서 놀던 순간. 그리고 물에 빠지는 순간의 공포. 지원은 왼손의 상처를 바라본다. 이제 이 상처가 어디서 왔는지 알겠어요. 연못가의 돌에 손을 찧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원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병원에서 누군가가 저를 데리고 갔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 하지만 그 이후의 기억은 없어요. 태원은 깊은 숨을 내쉰다.
경찰이 병원 직원 한 명을 의심했었어. 그 사람은 조사 직후 사라졌고 단서도 없었지.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돌아왔다는 거야. 태원은 지원의 손을 꼭 쥐며 말한다. 오랫동안 기다렸다, 내 딸. 다음 날 아침, 태원그룹 본사 회의실. 중역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태원이 지원과 함께 들어선다. 모두의 시선이 낯선 여성에게 향한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태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넘친다. 33년 전 실종되었던 제 딸, 최지원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회의실은 순간 술렁인다. 오래된 임원들 몇몇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DNA 검사로 확인되었고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지원이는 제 딸로서 그리고 태원그룹의 후계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삼촌,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닙니까?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정말 사촌 누나인지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태원은 준혁을 차갑게 바라본다. DNA 검사 결과는 99.9% 일치야. 그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듯이 지원이의 고유한 특징들, 손가락 상처의 형태까지 모두 일치하고 있어. 준혁은 창백한 얼굴로 다시 자리에 앉는다. 물론 준혁이의 의견처럼 모든 것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야. 하지만 내 딸이 돌아온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회의가 끝난 후 최준혁은 분노와 좌절감에 사무실 물건들을 집어 던진다. 이럴 순 없어. 33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가져가다니.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다. 부회장님, 박 실장이 왔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들어선다. 검은 양복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의 직업을 짐작케 한다. 알아봤습니다. 윤지원, 아니 최지원 씨는 33년 전 희망의 집 보육원에 맡겨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병원에서 아이를 데려간 것으로 의심받던 간호사의 행방도 추적했습니다. 준혁은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인다. 그 간호사는 5년 전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일기장이 발견되었고 그녀가 실제로 최지원을 데려갔다는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충격을 받은 듯 뒤로 물러선다. 왜 그런 짓을? 그녀는 자신의 딸을 잃은 상태였고 의식불명인 아이를 보고 어떤 충동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의식을 찾자 두려움을 느끼고 보육원에 맡긴 거죠. 준혁은 한동안 침묵한다.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그럼 지원이 정말 최지원이라는 건가? 모든 증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말한다.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속 과정에서 협상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태원은 지원과 함께 저택의 넓은 테라스에 앉아 있다. 서울의 밤하늘이 별빛으로 가득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지원은 여전히 아버지라는 단어가 어색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거야. 내가 내 딸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내 권리를 되찾아 줄 거야. 권리라뇨? 너는 태원그룹의 상속자야. 내가 일구어온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이었어. 지원은 놀란 표정으로 태원을 바라본다. 하지만 전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경영에 대해서도 모르고. 태원은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다. 천천히 배우면 돼. 내가 내 곁에서 도울 거야. 그리고 준혁이도. 태원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진다. 준혁이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혼란스러울 거야.
오랫동안 그가 내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도 이해할 거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그때 테라스로 김도진이 다가온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최준혁 부회장님께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태원은 지원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인다. 들어오라고 해. 준혁이 긴장된 표정으로 테라스에 들어선다. 그는 지원에게 가볍게 인사한 후 태원 앞에 선다. 삼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태원은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한다. 오랜 시간 동안 삼촌의 뒤를 이어 태원그룹을 이끌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쉰다. 지원 누나가 돌아온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삼촌께서 얼마나 기쁘실지 이해합니다. 그는 지원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 미소가 얼마나 진심인지는 알 수 없다. 제가 태원그룹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궁금합니다. 태원은 준혁을 진지하게 바라본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 태원그룹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고 그 능력을 인정해. 태원은 지원과 준혁을 번갈아 바라본다. 지원이는 아직 경영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많아. 당분간은 내가 현재 맡은 일을 계속하면서 지원이가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해. 준혁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친다. 그리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셋이서 천천히 논의해 나갔으면 해. 준혁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힌다. 네, 삼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지원에게 고개를 숙인다. 지원 누나, 앞으로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지원은 어색하게 미소 짓는다. 이 모든 상황이 아직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2개월 후 태원그룹 본사 로비에는 새로운 대형 초상화가 걸린다. 최태원 회장과 그의 딸 최지원의 공식 사진이다. 언론은 33년 만에 기적적인 재회라는 제목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태원은 지원을 위해 지원재단을 설립한다. 실종 아동과 그 가족들을 돕는 재단이다. 지원은 이 재단의 활동에 열정을 쏟는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많은 아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태원과 지원은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다. 33년 전 지원이 발견되었던 바로 그 장소다. 여기서 새 출발을 하자. 태원은 지원의 손을 꼭 잡는다. 그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혀 있다. 33년의 어둠을 지나 이제 우리의 삶에 빛이 찾아왔구나.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들 앞에 펼쳐진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처럼 그들의 등 뒤로 최준혁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한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간다.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길, 그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도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태원과 지원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향해 걸어간다. 33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서로를 이제는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